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진 북극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성균 씨가 19시간 넘게 이어진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5시쯤 귀가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공습으로 어린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서는 성탄절 관련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시즌 11호 골을 터뜨리며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 새벽부터 낮 사이에 가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도, 광주 전남은 1에서 3cm, 경기 남부와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은 1에서 5cm입니다. 성탄절인 내일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미사와 예배가 일제히 열립니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내일 0시와 정오, 서울 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와 낮 미사가 봉헌됩니다. 개신교계도 전국 각 교회에서 내일 자정부터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잇따라 열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대피하던 운전자가 화물차에 치여 다쳤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에서는 기름난로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고로 멈춰선 1톤 화물차가 견인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전 나들목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대피하던 승용차 운전자를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는 불렀다 그러는데 혼자에 갔더니 사람은 나와 있는 걸 추격했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은 대피하던 승용차 운전자를 뒤따라오던 화물차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진주시 통영대전 고속도로 통영 방향에서는 버스 한 대와 승용차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버스에 승객은 없었지만 승용차 운전자 4명이 모두 다쳤습니다. 경찰은 앞서가던 버스가 고장으로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차들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나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서 사용하던 기름난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 화천군의 한 노래방에서도 불이 나 60대 주인이 화상을 입고 손님 2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4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기자회견에 인색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나홀로 신년사로 집권 3년차 국정청사진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뜨거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어느덧 20개월, 임기 3분의 1이 지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에 나선 건 취임 100일 때가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은 53분 동안 모두 발언에 이어 내외신 기자들에게 질문 12개를 받았고 특히 파격 자체였던 출근길 약식회견에는 강한 애정과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형 침묵을 깨고 매일 아침 질문받는 대통령, 용산으로 온 이유라던 도어 스태핑은 지난해 11월 잠정 중단됐고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취임 후 194일 동안 61차례 총 3시간 23분의 출근길 문답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해외 일정 때 몇 차례를 빼고는 취재진 질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 10분짜리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수출 증진이라는 화두를 던졌을 뿐 한 해 전국 구상은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만 풀어놨습니다. 내년에는 새해 기자회견이 열릴까 일단 선택지에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윤 대통령 특유의 솔직함과 담백한 카리스마로 여러 현안을 정면 돌파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국민의힘까지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체제가 출범한 만큼 국정청사진을 밝힐 좋은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부터 검찰 중심 회전문 인사, 윤심 공천 우려 등 부담스러운 이슈가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새해 첫날 발표할 신년사 집필은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직접 소통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다는데 윤석열 정부 성패를 좌우할 총선의 해 어떻게 민심과 교감할지 지금 이 시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외부 일정 대신 당과 소통을 하며 전국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첫 시험대에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라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인 오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특검법이 자동 상정됩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 전 장관의 첫 번째 시험대이자 정치인 한동훈의 데뷔 무대입니다. 한 전 장관은 정계 진출을 선언했을 당시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특검을 출범하는 시점과 수사 상황 브리핑 같은 특정 조항이 포함된 것을 콕 집어 지적한 겁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장관이 공식 등판한 뒤 민주당을 향해 역제안을 할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특검 추진 시기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것도 일종의 밑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서도 예산 합의보다 특검을 앞세웠습니다. 선정선동을 위한 총선용 무기입니까?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이미 올해 초부터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 운운하며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몰아가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총선 직전에 통과시킬 일도 없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의 수장이 된 만큼 한 전 장관은 자신이 했던 말을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인 김 여사 특검법부터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이 뿌렸던 무수한 말들,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던 말을 몸소 보여주십시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특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 전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는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소환 조사가 임박했지만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핵심 인물들이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지난 19일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하지만 구속 이후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아직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 검찰과 싸우겠다며 검찰의 3차례 출석 통보를 모두 거부한 건데 아내와 지지자들도 송 전 대표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속조차 기획 구속이다. 정치적인 기획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송 전 대표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오는 27일까지인 1차 구속기한을 열흘 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 전 대표 구속수사를 통해 돈 봉투를 준 쪽에서 받은 쪽으로 초점을 옮기려던 검찰로선 수사 시간표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누구에게 줬는지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윤 의원은 자신의 재판에서 돈 봉투를 전달받아 송 전 대표 지지 의원들에게 살펴하려 계획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실제 살포가 이루어졌는지, 누구에게 건넸는지 등은 모두 함구하고 있습니다. 수수자로 의심되는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 최대 20명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는데도 송 전 대표와 윤 의원 등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현금으로 비밀리에 전달돼 결정적 물증을 남기지 않는 돈봉투 특성상 관련자 증언이 없으면 검찰로서는 수수의원 수사를 속전속결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와 검찰 조사가 민주당 공천에 여파를 미칠 경우 예기치 않은 정치적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돈 봉투를 전달받은 의원들을 어느 정도 특정했다며 이 같은 전망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둔 윤 의원이 자신의 형량에 따라 태도를 바꾸고 구체적 진술을 내놓을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돈 봉투 수사는 앞으로도 수차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19시간이 넘게 이어진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대마 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5시쯤에 나온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한 피의자로서뿐만 아니라 공갈 혐의 피해자로서도 조사가 진행됐다며 경찰이 본인과 공갈범들 사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전남 영암군에 있는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에서는 오리 2만 2천여 마리를 길러왔고 앞서 중수부는 초동 대응팀을 보내 출입 통제와 살처분, 역학 조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이번 달 전국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AI 확진 사례는 모두 24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외신이 발표한 OECD 35개국 종합경제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깜짝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 각종 정책으로 물가 관리에 역점을 둔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인데 이렇게 붙들어둔 물가는 내년에 적자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 1위, 한국 2위, 미국 3위. 반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최하위권에 머문 성적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에 매긴 최근 1년 종합 경제 성적입니다. 물가와 경제성장, 일자리, 주식시장 지표들을 바탕으로 산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견지해온 건전 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률은 두드러지진 않았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이 1위 그리스보다도 낮았습니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이런 실적을 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기 칭찬은 피하겠다면서도 정책에 대한 국내외 평가에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한 해 해외에 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받는 평가보다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잘 관리하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재정과 통화 정책이 물가 압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조해 온 건 해외에서 많은 부러움을 샀다는 겁니다. 고무될 만한 평가지만 정부가 정책으로 물가를 눌러뒀다는 건 목표 수준까지 가는 장기전에서 쓸만한 카드를 먼저 꺼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기 반등이 더뎠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치면서 수요가 부진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이창용 총재도 말했습니다.
OECD 2위 성적표에 안도하기보다는 뒤집어 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연말을 맞아 기업들의 통큰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 기업의 연말 성금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기부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포스코는 올겨울 철강 기업의 이미지를 벗은 귀여운 자사 캐릭터와 기부 참여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새해맞이 굿즈를 판매해 기부하기로 한 건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4일 만에 조기 종료되어서 펀딩 목표를 약 2000% 달성했고 약 340여 명의 포동이 구독자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나눔에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대형 버스는 소방관 회복 지원차입니다. 열악한 화재 진압 환경에서 소방관의 회복을 돕는 특수 차량으로 개인 공간에서 잠시 눈을 붙이거나 간단한 음식도 조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 사무실 차량을 개조한 건데 경북과 강원소방본부, 내년에는 제주까지 모두 8대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실적 부진에도 기업들의 기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에서 3분기 연속 적자로 저조한 실적을 냈지만 삼성은 연말 성금으로 예년과 같은 규모인 5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SK와 LG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120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3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이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금 외에도 기업 직원들이 김장 나누기 등 봉사활동에 나서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장난감을 전달하며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한파로 더 춥게 다가온 연말연시. 사회적 책임과 희망을 나누기 위한 따뜻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에어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 10,000곳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등 4곳이 이런 미래형 빌딩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로봇 합주단이 성탄절 캐럴 연주를 선보입니다. 이 빌딩에선 사람과 로봇의 협업은 일상입니다. 로봇이 이동하려면 문턱과 경사가 없어야 하고 제어를 위한 전력, 통신 설비, 충전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로봇과 자율주행차, UAM, 즉 도심 항공 교통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스마트 플러스 빌딩이라고 부릅니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에서 커피를 주문해 봤습니다. 사람과 로봇의 동선은 겹치지만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각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도심에 이런 스마트 플러스 빌딩 10,000동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혜택을 주고 건축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빌딩 안으로 들어가. 자, 우리 네이버가 추구하는 것처럼 라스트 마일이 아니라 라스트 인치까지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스마트 플러스 빌딩은 UAM을 위한 수직 이착륙장, 버티포트를 갖춘 게 특징. 건물의 도로면에 자율주행, 도킹데크가 생기는 등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춘 변화도 찾아옵니다. 국토부는 내년에 스마트 플러스 빌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후년에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가천 길병원, 고양시청, 서대문구 청사가 스마트 플러스 빌딩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이라크와 최종 평가전을 치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우리 시각 다음 달 6일 밤 10시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이라크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우리 대표팀은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함께 조별리그 2조에 편성됐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 각본상에 빛나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 괴물이 국내 관객 30만 명을 돌파하며 조용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주인공인 아역 배우들도 한국을 찾아 감사를 전했는데 두 소년이 바라본 괴물은 누굴까요?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 괴물의 두 주인공 쿠로카와 소야와 히이라기 히나타가 영화관에 등장하자 관객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어른들의 오해와 편견 속 괴물 취급을 받는 아이들을 표현하며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두 배우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두 소녀는 한국 관객들의 관심과 애정에 연신 놀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びっくりして、こんなことがあるんだっていうふうにめちゃくちゃとても嬉し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すごく観客の皆さんがなんか応援してくださって、なんかこの温かい声を聞いてすごく心も温まりました。 영화 괴물은 등장인물들의 시선을 따라가며 서서히 두 소년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내면의 혼란스러움을 마주하는 섬세한 연기를 펼친 두 소년은 빛나는 연기 뒤엔 일본 영화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제안한 젠더 교육과 철저한 캐릭터 분석 과정이 있었습니다. LGBTQ の方だったりとかと、この時はどんな気持ちだったとか、どういう考えでとか。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괴물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배우들은 악역을 지목하는 대신 이렇게 답했습니다. 撮影の人も監督もキャストの皆さんも皆さんすごく僕にとってすごい刺激をもらってものすごくみんな怪物だなと思いました。皆さん本当すごい方ばっかりで、もうみんなが怪物です。 최근 국내 관객 30만 명을 돌파한 괴물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으로 기록되며 조용한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손톱을 깎거나 연필로 글씨를 쓰는 등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매번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다른 사람의 손길을 빌려야 하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꼭 맞는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됐어. 손에 힘이 없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손톱 깎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된 발로 깎는 손톱깎이. 손톱깎이 손잡이에 매달린 긴 줄 끝에 발을 넣으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손톱을 깎을 수 있습니다. 손을 끼워 글씨를 쓸 수 있는 필기도구나 커다란 손잡이가 달린 전기 플러그도 같은 이유로 개발됐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지닌 이건배 씨는 버튼과 손잡이를 세분화한 보조기기를 통해 게임을 쉽게 즐기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또 검색해보고 싶은 거, 구입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걸 다 요구할 수 있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진다 그러나? 저도 아들 볼 때 흐뭇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가위가 작두처럼 고정된 이 기구는 과자 봉지를 스스로 뜯고 싶은 한 장애인의 소망으로 고안됐습니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특별한 보조기기들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의뢰한 것들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보조기기는 산학연 협력으로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경제성은 낮아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은 1년에 30개에서 40개 정도 개발해 설계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맞는 거지만 그와 비슷한 요구가 있는 다른 장애인들도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조기기를 그 오픈소스로 웹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립니다. 양말 신는 보조기기나 전동 휠체어 후방 카메라처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물품도 개발 사업을 통해 구하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년 동안의 사업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2기 사업단에서는 제작실을 8개 지역으로 늘려서 맞춤형 기기 제작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신과 병원 진료를 꺼리는 분위기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평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쓰는 언어 습관을 자동으로 분석해 정신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우울증이 심각한데 우울증을 겪는 2030 세대의 환자 수는 34만 6천여 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0대는 90.3%, 30대 환자는 77.5%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다 정도가 심해져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리는 일도 많다는 겁니다. 우울증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데 우울증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검진을 받는 청년층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이 평소 언어 사용 패턴을 분석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주는 인공지능이 개발됐습니다. 이 인공지능을 스마트폰에 일단 설치하면 별도의 작동 없이도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사용자의 언어 사용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정신건강 진단과 관련된 언어 패턴은 문자 메시지와 같은 키보드 입력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음성 데이터 중 사용자의 목소리만 분리해낸 데이터에서 찾아냅니다. 특히 중앙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스마트폰 안에서 자체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서 일단 학습을 시켰고요. 저희가 연합학습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데이터가 절대로 사용자의 전화기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인공지능으로 언어 패턴을 분석한 결과 업무 시간보다 저녁 시간에 동료보다는 친구나 가족과 대화했을 때 정신건강과 관련된 단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가 상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개발한 인공지능을 애플리케이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제주 바다 산호 군락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열대성 산호와 미기록종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고 인위적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산호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세포 조직이 죽으면서 산호가 하얗게 변하는 현상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제주 범섬과 문섬 바다에서 백화현상으로 고사한 산호만 11개체가 확인됐습니다. 산호에 달라붙어 기생하는 생물로 인한 피해 개체도 70개에 육박했습니다. 인위적인 산호 훼손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낚싯줄이나 어구 등에 감겨 먹이 활동을 못하는 산호 역시 20개체에 달했습니다. 제주 해녀와 전문 스쿠버 등으로 구성된 민간 탐사대가 산호 군락지인 범섬과 문섬 일대를 지난 1년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확인한 첫 피해 실태입니다. 낚싯줄이나 어구 같은 것들이 산호에 걸리게 되면 폴립 하나하나가 생명인데 그 동물들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전체적으로 감기게 되면 산호들이 아예 탈락돼서 바닥으로 떨어져 죽게 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 미기록종 산호 2종을 새롭게 발견하고 수온 상승으로 열대성 돌산호가 확산하고 있다며 추가 실태 조사와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미기록종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여러 위험 요인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이 활동을 계속 확장해서 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 기록을 토대로 전문가와 그리고 관계부처,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좀 더 확장된 조사와 정확한 연구까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제주 바다의 천연 산호 생태계가 기후현상을 포함한 복합적 요인으로 훼손 위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한라산 정상에는 백록담과 함께 주변에 산정호수들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민물고기 서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처음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산정호수 한 곳에 민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끼 손톱 크기의 연황색을 띠는 매끈한 산골 조개입니다.
고산습지 등 전국적으로 깨끗한 용천수나 발원지에서 주로 분포하는데 한라산에서 서식하는 게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어리목 탐방안내소 인공연못에선 잉어가, 한라산 물장우리에선 미꾸리 2종이 서식하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생물다양성연구소, 한국민물고기 보존협회, 한국동물생물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난 4월부터 7개월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한라산에는 연체동물 19종과 담수어류 2종, 거미류 134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장수염낭 거미류와 접시 거미류 등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미기록 후보종 2종도 이번 연구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고된 미꾸리 등 담수어류가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이식에 의한 것인지는 추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동안에 봤다고 했던 지역들 여러 군데 천백습지라든가 이런 곳에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확인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물장물에서 확인한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거에 어떤 동물지리학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고유의 미꾸리인지 아니면은 유입돼 들어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나 연체동물, 거미류 등 3개 분야는 한라산 자원조사 목록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화산토 특성상 물이 잘 빠지는 데다 비가 내려도 한라산에 물이 고여있는 일수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라산이 다양한 생물의 보고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전수자가 없어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게 갈수록 어려운데요. 멋과 예술의 고장 광주에서는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간문화재단이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명맥을 이어가는 문화예술인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9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며 붓을 들고 화선지를 누비는 박행보 화백. 미술관 벽면엔 지역의 비경들이 담긴 화폭이 가득합니다. 60년 넘게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 남도의 풍경을 그려왔습니다. 문인화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꼭 매랑국죽 사군자만 아니고 인물 또 화조, 산수도 선을 중요시하면서 필획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그린 것들이 문인화입니다. 색동저고리와 성주단지, 복자가 새겨진 그릇과 밥상 등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민속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쓸모가 다해 버려졌지만 50여 년 전부터 하나둘 모은 3만 가지 민속품이 모여 박물관을 이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화적인 우리 한국 전통문화의 따스함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이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분야에 평생을 바치고 있는 명인과 장인 3명과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갈 인재 10명에게 대동 전통문화상이 주어졌습니다. 오래도록 그 분야의 최고의 나름대로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는 또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신 분들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동 전통문화상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문화 나눔의 일환으로서 이 상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든 상금 3천만 원과 채반 일체 경비 등을 이 관에서 일체 지원 없이 모두 시민들의 십시일반 문화 나눔으로 마련하는데 큰 뜻이 있다고. 빛고울 광주에서 전통문화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대동문화재단의 문화지킴이 활동은 28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노선열입니다. 2010년 3월 북한 어뢰 공격에 폭침이 됐던 천안함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서해를 지키게 됐습니다. 해군은 신형 호위함 천안함이 어제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작전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구형 천안함은 배수량 1,000톤의 초계함이었으나 신형 천안함은 2,800톤급 호위함으로 함급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신형 천안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 최고 속력은 30노트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로 발사하는 전술함 대지 유도탄과 장거리 대잠수함 어뢰, 유도탄 방어 유도탄 등의 무장 능력을 갖췄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영변 경수로 시운전은 안전을 포함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영변 경수로의 시운전 정황이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IAEA의 감시와 지원이 없다면 북한과 영내 전 세계 원자력 산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공습으로 어린이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에서는 성탄절 관련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중부의 난민촌이 공습을 받아 건물 안에 있던 아이들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변함없는 가자지구의 일상입니다. قاعدين في أمان الله أطفال أكثر من 30 طفل في البيت فجأة تنقلب الدنيا كلها إيش فيه البيت راح شهداء أشلاء 이스라엘 역시 평소와 마찬가지로 군의 활약상을 기록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가자지구 구조당국은 23일 하루에만 공습으로 7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지만 이곳 주민들에게는 꿈도 꾸지 못할 사치입니다. 가자지구 어느 한 곳 안전한 장소가 없어 자동차에서 먹고 자는 유랑민도 적지 않습니다. حياتي هذه السيارة حياتي أحسن لي من قطعة طارت فيها برج لأنه خوف أنا بنام فيها بقولوا اخلي من هان بزقها وبخلي في القرنة هذيك اخلي من هان بزقها وبخلي في القرنة الثانية. 예수가 태어난 자리에 세워진 교회지만 올해는 성탄절 분위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요르단강 서안의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도시가 온통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We canceled everything. We canceled the Christmas market, the carols, the activities for kids, because the feeling in Bethlehem, we feel that we are in mourning. 가자지구의 전쟁을 멈춰달라는 기도가 매일 울려 퍼지고 있지만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전화협의에서 최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는 저강도 전쟁으로의 전환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함께 동방 정교회를 둔 국가로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성탄절 날짜를 서방 교회들과 같은 12월 25일로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류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두 나라 시민들을 갈라놨습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 뿌리인 두 나라 교회도 관계를 끊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러시아와 같은 날짜에 기념하던 성탄절을 1월 7일에서 12월 25일로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І ми змушені зараз оборонятися від агресора. І все, що ідентифікувалося або робила Росія подібно, як ми, все в людей викликає відразу. 반러시아 정사가 커서인지 오랜 전통의 성탄 기념일 날짜를 새로운 날로 바꿨어도 많은 시민들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Так, будемо святкувати з родиною в цьому році перший раз 25 грудня. Трохи незвичайно, але я думаю, що це правильно. Приходить на нові традиції, відновлювати. 물론 여전히 전쟁은 전쟁, 종교는 종교라는 분리된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Моє лічне мнення, ми ж православні, ми ж не католики. Нас хрестили
православный царь. Ну, мы хрещены по православному, ну так по православному мы...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불법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분리 움직임을 보이다 2019년 독립했습니다. 이제 이번 전쟁을 계기로 성탄절까지 러시아와 결별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적으로도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휴전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개적으로 호전적 어조로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마코 외교 채널에서는 승리를 선언할 수만 있다면 휴전 협상을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부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가 처음에 부산을 갔다 온 게 2017년 4월 1일 날 동생이 탔던 그 스텔라데이지오의 침몰 소식을 듣고서 오늘 부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6년 8개월 만에 스텔라데이지오 최초의 해양 심판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공식적인 첫 번째 심판 결과이기 때문에 걱정도 사실 많고요. 명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음에 한 달 살게. 정말 존경스러워. 진짜 했어. 앞으로도 끝까지 싸워서 같이 갑시다. 걱정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앞으로 무엇을 해야 스텔라데이지의 명확한 침몰 원인을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책임감이 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죠. 추모사업조차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죠. 추모공원을 추모공원으로, 수목장을 수목장으로, 추모탑을 추모탑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날이 지금도 그 이름 석자만 불러도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실규명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박복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확실한 이유가 있었고 소중한 가족을 잃고 그 이유를 밝히고자 10년을 넘게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 및 2.18 합창단 창단 연주에 오신 여러분들께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 토닥이는 사람들,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고
현재 수도권과 충청 남부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되고 서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탄절인 내일도 곳곳에 눈 예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한편은 누그러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5.4도로 어제보다 7도나 높고요. 낮엔 영상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조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9.9도, 청주가 영하 4도고요. 낮 기온은 부산이 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